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인권정책팀장 이정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2021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제2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에서 생중계되며 인지상정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회의 2개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4개 세션 총 6개 분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 8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 공감 구독 및 댓글 인증 이벤트로 커피 기프트콘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생중계되는 화면 공지 댓글에 게시된 네이버 폼 이벤트 페이지에 많은 응모를 바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활발한 논의와 함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일차 첫 번째 세션은 아동 청소년 분야로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세션 아동 청소년 분야 좌장을 맡게 된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입니다. 제2세션은요.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네이버스 전북 지역본부 김경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협의회 김윤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북 청소년 자립생활관 이혜성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전주지방법원 장재수 가사소년 전문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이주영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관련 네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각 발표는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토론을 담당해 주실 이주영 경정님께서 토론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면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호 통역, 자막 화면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원한 커피 쿠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김경환 본부장님께서 전라북도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가급적 10분에서 15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전북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아이들의 인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적인 개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사실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동의 권리가 왜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전라북도의 현실과 실제로 전라북도 지역 내에 도내에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 권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동 권리는 인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라고 사전적 의미로 돼 있고요. 또 유엔의 기본 정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및 인간 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와 부작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법적 보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구할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또 헌법상에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성장하는 존재로서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미성숙함과 의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동 권리 선언 전문에 보면 아이들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아동권리 선언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또 우리 지역사회 안에 우리 아동복지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그 196개국이 그 인권에 관련돼서 아동권리 협약을 그 비준국으로 보유되어 있고 협약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네 가지 권리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개의 과정에는 아동 권리 실현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본 권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생존권은 우리 최근에 이슈되었던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동이 사망하지 않고 보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지켜줘야 되는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또 아동 학대 관련해서 71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학대 방임이나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나? 100개소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7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잠깐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권에 대한 부분은 잠재력을 우리가 정말 잘 키워주고 있나?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 인터넷 온라인 시대에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알파 세대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또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 해서 놀이터 사실 이제 전주시나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 중에 놀이터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놀이터나 놀 공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나? 물론 아동 친화 도시라는 개념으로 전라북도 내에도 모범적으로 아이들한테 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모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그런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권에 있어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권리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모 완주군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시민 예산을 투여를 해서요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선도적인 어떤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아이들의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의견들을 귀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NGO 이렇게 민간기관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 의무 이행자와 권리 주체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가가 주된 의무 이행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동 보호 정책이 그나마 다행으로 포용국가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지자체들도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나마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동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아동 관련 단체, 아동을 위해 일하는 기관 단체, 성인, 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고 들어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동 권리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아동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전년도보다 지금 62.3%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동학대 신고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에서 이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공공형에서 진행하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개입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하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권리 옹호를 위해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아동이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인구수가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19.13%가 감소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복지 시설 및 보호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는 지금 보호 중인 아동이 1,56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보호 중인 상황이고, 아동복지 시설은 35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생활시설은 16개소, 공동생활 가정이 40개소,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군산에 1개소가 추가 신설되면서 4개소가 됐고요.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타 시군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 14개 시군의 취약계층 아동이 4,5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을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 권리 기반으로 지금 접근할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직접적인 지원 체계와 의무 이행자에게 아동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과제로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실천 방안을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전라북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동 권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의 인권 감수성에 비해서 보호자나 부모가 과연 인권 감수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지 못한다가 지금 현재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하다, 시급하다. 지금 그래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예비 부모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들 그리고 저희 NGO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산 장려금을 기존에는 그냥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을 부모 교육을 이수한 부모들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결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호권에 관련해서 이런 보호 체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대 피해 아동들의 그 신고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에 추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하는 부분, 또 전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제나 전라북도 내에 적절한 사례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시설 내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계적인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발달권에 있어서 권리 이해를 제대로 하게끔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교육 체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복지부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부모교육 외에도 아동에게 또 성인들에게 아동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교육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14개 시군에 아이들의 놀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편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나 우리가 시 단위의 아동 친화 도시가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에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에서는 아동의 놀이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한 정책, 보편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참여권에 관련해서도 아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쳐서 그 중고나라에 파는 어떤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다른 아이들한테 기증품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의 어떤 조치들이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이 참여권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을 때 이런 참여권에 대한 부분, 아이들의 의견을 정말 수렴해서 정말 다른 아이들도 보편적인 아이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노력하고 또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보편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NGO에서도 계속 정책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실 아동 인권이나 아동 복지의 기본이 되는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4대 기본권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갖습니다. 이것을 어른들이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 김윤근 회장님께서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청소년 인권과 참여 앞에 김경환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제 토론하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은 넘어가고 사례 중심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 있고요.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북 대한교육위탁기관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과 한 30여 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함께 전라북도가 잘 이끌어갈까라는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진 몇 컷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관순 17세 아오네 장터에서 3.1운동 다 알고 계시는 17세 소녀였습니다. 청소년이었죠. 나온규 17살에 어떠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알죠? 17세 유동아 함께 안중근 의사와 함께 하얼빈에서 이도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일주했습니다. 이범석 20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했던 20살 청년의 장군이었습니다. 21살의 윤동주는 서시와 민족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또 민족운동의 자긍심을 이끌었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기본법상 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기 40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 안 좋은 부분의 1위 가운데 거기 보면은 18번과 19번 보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안 좋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예요. 뒤에 보면은 또 38번째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안 좋은 쪽으로. 왜 이 청소년들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고 또 술 소비량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1위가 될까요? 그만큼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가 활동, 평상시 청소년들이 평일에 사용하는 스스로 자기들만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낮은 상황입니다. 수면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 사당오락이라는 말도 있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청소년기에 수면을 취해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들이죠. 헌법상 기본권이 헌법 제10조에 언급되었어요. 김경환 본부장님도 언급했었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이러한 인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를 보장해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언급되어졌으니까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죠.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가 생존권과 보호권과 발달권과 참여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 청소년 참여권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바로 청소년의 참여권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에 보호받을 권리와 유익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하는 거죠. 청소년 참여라고 한다면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것, 의사결정에 진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일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청소년 참여의 목적은 인권을 지키고 법적인 책임감을 갖고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기술 향상을 시키고 자아 존중감들을 높이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도 다 그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참여의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좀 보면은요, 방향성을 보면 부분이 제도적인 참여에서 일상적인 참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하트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학자가 그 참여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성인들이 우리 어른들이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작하고 그다음에 장식하고 명목상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장식처럼 동원하고 명목상으로만 참여하게 하는데 하트는 그런 부분들에서 1, 2, 3단계에서의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할부과와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어떤 자문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성인 주도와의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성인들이 지시하고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 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7단계와 8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참여 없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인들은 관찰자로서 존재하면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8단계 청소년 주도로 성인의 의사결정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성인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4-5분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도자들 청소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교육이 너무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을 메워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있어서 30대 중반, 40대까지도 부모 곁에 있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회적으로 상당히 노동력이 제한되어져 있는, 그리고 활동력을 제한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청소년 특별회의나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지자체별로 있고 수련시설별로도 있는데,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상당히 그냥 프리부동한, 그냥 겉모습과 속이 다른 그런 거라는 거죠. 조직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해서 익산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년여 동안에 익산시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요. 금년에 아동 시의회가 발족했고요. 내년에는 아동 청소년 의회가 발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인정하고 아동들을 인정하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거죠. 전 단계로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동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이롬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아젠다들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이루어가는데요. 단순히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개회식 때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12번의 모든 프로그램에 7개의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지 않네. 네. 실질적으로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실에서 마스크 끼고 저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저 소그룹 모임에는 시의원들 7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분과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이 일들을 참여 활동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익산시의 청소년 정책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같이 저도 참석하면서 와,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한 아이들로 취급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18세 선거권이 통과되었고요. 16세 선거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OECD 국가 중에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방향 설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함께 인식할 부분들을 김경환 본부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구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한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청소년 문제를 고민하게 할 것인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모임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또 전라북도가 이 일을 앞장서서 작년부터 금년에 이루어가는 걸 보니까 정말로 전라북도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평균 가구 수가 계속해서 가구 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함께 1인 가구 수가
너무나 팽창되어지고 있고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미지 오브 갓.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곧 하늘이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왜 소중합니까? 피부색과 학벌과 학력과 여러 가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존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남녀노소, 아동 청소년들 그 누구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 제10조 또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를 보장하는 책임져주는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대한 부분 마무리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12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계획은 있으나 이것에 맞는 실천, 세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장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가 좀 앞장서 가고 있고 익산이 앞장서 가고 있는데 14개 시군이 동등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주도하고 서로 이행하는 것, 청소년들도 함께 시민으로서 동반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근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의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 권리 중에서도 참여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4대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4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보장이 어려운 권리가 참여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동시에 참여권 보장을 위한 모형이나 좋은 사례들도 보여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전북 청소년 자립생활관 이혜성 관장님께서 보호소년 사후관리 현장에서의 지도 사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그 인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보호소년을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이랄지 제 나름대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밑으로. 저는 지금 이제 그 법무부에서 한국소년보호협회라는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무위탁 소년원 퇴원생, 그다음에 보호관찰 대상자, 법원 위탁 소년, 주로 이제 이 위기 청소년들을 주거 지원하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목적은 그렇죠. 이제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보호소년은 이 소년법 규정에 따라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판받는 소년들로 그렇게 되고 있고, 뭐 범죄소년, 촉법소년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우범소년 이런 친구들이 저희 생활관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처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호에서 5호까지는 가정에서 받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호관찰 같은 경우도 4호는 단기, 5호는 장기, 그 다음에 이제 6호부터 10호까지가 시설에서 받는 보호 처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9호, 소년원 이제 6개월, 10호, 소년원 2년, 이걸 가장 아이들이 좀 두려워합니다.
제가 오늘 사례 소개를 하는 친구는 폭주 쪽에서 대학생 CEO로 기적의 사나이 이렇게 했는데, 기적의 사나이 이건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이 친구를 쭉 지도했던 학원에서 붙여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이제 3살 때 엄마가 거식증으로, 그러니까 뭐 거식증도 하나의 어떤 신경성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런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 혼자 두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병간호를 혼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이제 거의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그때쯤에서 이제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그 차 한 대를 훔쳐 타고 뭐 150km, 200km로 질주를 하고 다니고, 나중에 이제 잡혀서 보니까 한 차량을 한 3-4대를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원을 가게 됐는데, 소년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울에 저희 생활관에 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우울이 심했고, 그 다음에 자살을 생각하고, 엄마는 거식증인데 이 친구는 반대로 폭식증이어서 밥을 무제한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있는 추모공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를 생각하다가 엄마 추모공원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좀 죄책감도 좀 덜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엄마하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공원을 갔다가, 이게 지금 실제 본가에 갔을 때 사진인데,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유서라도 있는가 찾는데 뭐 그런 건 없고, 마치 이제 제가 그 죽은 어미 옆에서 찾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야, 너 이제 여기가 지금부터 네 집이다. 그러니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학교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시켰고, 보니까 2자릿수 더하기를 못해요. 2자릿수 더하기. 근데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예 기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60점, 고등학교 63점으로 합격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기적의 사나이다. 어떻게 60점, 63점. 그리고 이제 당시 임형년 회장님이라고 MC 스퀘어 만든 그 회장님이 이 친구의 이제 보호자가 돼주시겠다. 앞으로 대학 가고 그러면 학비도 다 대주겠다 해서 대학도 사실은 합격을 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요즘 기적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봉사를 시킨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흔히 지원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소록도 봉사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재수 조사관님 와 계십니다만 법원에서는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가인연수관, 대법원 연수관에 가서 캠프를 또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제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잡았어요.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사회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우리 생활관을 떠났을 때, 나이가 어리건 많건을 떠나서 생활관을 떠났을 때 재범하지 않고 안정적 사회정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동행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아프리카 그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더 넘어갔네요. 예, 봉사활동 하는데 이제 지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이것 이제 그 아까 전북 청소년 3당 복지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카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도지사님, 뭐 경찰청장님, 교육감님 다 오셔서 이렇게 1호, 2호, 3호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가서 일자리를 제공받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 계장님 뭐 아실 테지만 이성한 청장님이 그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그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은 항상 경찰에 가면 뭐 의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찰이 의리 되고 우리 청소년이 갑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전북청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주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 그게 갑 아니냐 해서, 또 홍익태 청장님이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 지역 하이트진로에서는 카페를 열으라고 1억을 또 지원을 해줘서 이 친구가 대표 수령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정책 지원에 있어서 뭐 법무부랄지 소년원, 또 경찰청, 뭐 소년보호위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아까 기적이란 것과 연관하다 보니 법무부에서 장학금도 받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기적 3 이렇게 얘기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본인이 15년도 6월에 아침마당 서울에 가서 진솔한 얘기를 쭉 털어놓고 그렇게 해서 전국 이야기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타가지고 본인이 기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활동도 하고요. 또 이제 시장님이 전주시 마을정원 1호가 사실은 저희 생활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 사실은 흡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흡연을 저희는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뭐 대고 펴라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면서 펴라, 이렇게 해서 뒤쪽에 정원 2개를 만드는 뒤쪽에다가 흡연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좀 학교 옮길 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입학이나 전학할 때 보호처분 받았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좀 거부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미 이제 쟤는 소년원 갔다 왔어, 이게 다 알려져 가지고 가기도 전부터 이제 선입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좌절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전라북도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뭐 법무부랄지 법원이랄지 또는 교육청이랄지 경찰청 또는 전문기관, 봉사단체 여기를 총망라해서 엮어서 체계를 더 활성화하다 보면 그 사실은 우리가 뻔히 알 것 같았는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대안학교가 더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까 학교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진입을 하더라도 중간에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를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맞춤 교육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5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올해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20몇 개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 대안학교를 잘 이용하고 또 여건이 되면 더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명족골 학교에서 조금 많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법원 검찰청 부법원 검찰청사 거기가 현재 지금 좀 비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한번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가 솔로몬 로파크를 만드니까 전주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법과 관련한 교육은 이건 조기 교육이 필수입니다. 조기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보호고 뭐 이거지. 그래서 어떤 만화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떤 반려동물도 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해서 대선 공약에 좀 넣어서 전주에다가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기에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이 준법 정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가 뭐 틀리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폭력 위원회로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물론 가해자니까 당연히 그런 처벌은 필요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안심학교 생활지도위원회랄지 이런 것으로 순화되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호 소년의 보호 적응 지원과 관련된 아주 우수한 사례를 보여주시면서요,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 소수 맞춤형 대안학교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학교 폭력이란 용어도 조금 순화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인상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지방법원 장재수 가사소년 전문조사관님께서 이혼 등 사건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위한 법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5분 정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혼 등 사건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위한 법원의 지원 방안의 발표를 맡은 전주지방법원 조사관 장재수입니다. 먼저 처음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분야라서 법원에서 주로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 사건이나 또 소년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아동학대란 범법소년에 대한 발표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터라 법원의 가사조사관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사 사건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혼 등의 가사 사건이 또 아동 청소년 인권과 또 아동 학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부모가 양육을 할지 친권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쪽의 부모가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재혼을 하였을 때 주로 이제 새로운 부모와 또 전원 자녀와의 성이 달라서 성본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가 재혼 사실을 가리고자 먼저 준비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가사 사건에서 또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을 당하는 아이들에 놓여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토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가사 사건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사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의견 청취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되는 사법 서비스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사 사건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또 입양 절차의 공공 개입을 늘리고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입양 사건을 진행하고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JTBC에서 나온 고유정 사건인데요. 고유정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해서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으로 면접교섭하는 날 고유정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 아이들이 부모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면접교섭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사건은 주로 가족이나 친족과의 분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가사 소송은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 입양의 무효 취소 등의 사건이 있고, 가사 비송은 친권자 양육자 지정, 또 성본 변경, 입양, 또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지정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사 소송 절차를 보면 먼저 소장이 접수가 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조정 절차나 변론기일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판사님이 조사 명령이나 또 조정 조치 명령을 통해서 조사관이 개입되어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 인권을 아동의 복리, 아동의 권리라고 주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선진 외국의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아동을 위한 이용 교육, 또 아동 참여 조정이라는 등과 같이 아동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아동의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서 아동의 복리 보호와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동을 절차 참여권이나 의사 표현권을 통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또 아동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녀 의견을 청취하는 가사 사건으로는 이혼 사건인데요. 협의 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는데, 협의 이혼은 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요건으로 자녀 양육 안내나 의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녀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인데요. 주로 자녀의 복리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친권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의혼이나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에 협의혼은 11만 6천 건 정도, 재판상 이혼은 3만 3천 건 정도인데요. 이거를 비율로 보면 협의혼은 한 77%, 재판상 이혼은 23%를 차지합니다. 또 작년에 저희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한 협의혼 건수는 1,865건 정도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899건의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범 변경이랑 또 입양, 또 미성년자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의 사건들을 또 미성년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교섭 허가나 배제 사건. 그래서 면접교섭은 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를 만나는 건데요. 이거는 자녀의 권리이면서도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인데요. 먼저는 법관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면접교섭실이나 또 법정에서 직접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가사주사를 통해서 자녀가 법원을 방문하거나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여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상담인데요. 법원이 위촉한 상담 분야 전문가에게 자녀의 상담을 의뢰하여서 상담 중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은 법원이 위촉한 의사나 또 심리학자, 아동학자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먼저 재판상 이혼인데요. 자녀들은 부모의 갈등 사항을 직접 목격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경험하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매우 큰데요. 부모 두 분 중에 어느 부모랑 살지에 대한 자녀의 선호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조사관이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빠랑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늦게 들어오고 밥도 안 해줘요. 그리고 술도 마시고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부모의 압력이나 회유나 따라하기나 또는 자녀의 선호 등 간에 먼저 일단은 경청을 하고요. 그 선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달 단계의 적절한 표현인지 등을 확인하면서 정말 진정한 자녀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모님은 또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할 경우에 어떤 유책 배우자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부정행위 사진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한쪽 부모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고 다른 쪽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간접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화났을 때 또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형제끼리 다투었을 때 어떻게 부모가 개입하는지 또 학교 생활이나 가해 활동에 대한 부모의 참여는 어떤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부모랑 자녀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또 저희가 직접 보면서 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양 사건인데요. 주로 이제 입양은 재혼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 아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나온다고 해서 좀 난감하다. 또는 이제 재혼한 부모랑 전혼 자녀랑 성이 달라서 친구들이 알까봐 또 걱정된다. 이런 고민으로 주로 입양을 신청하는데요. 또 간혹은 또 재혼 과정을 알리고 싶지 않고 또 법률적으로 완전한 재혼 과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랑 전 배우자랑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양 신청이 부모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인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결정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게 되는데요. 먼저 입양 부모 양육력 평가를 통해서 입양 부모의 결혼 생활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또 파악하고 또 입양 부모의 양육 능력이나 또 적합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직접 만나서 법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변화를 시킬 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 법률적으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나 또 친생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또 파악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였는데 이혼하고 한 3년 정도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친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친부가 조금은 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친부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가 있었는데요. 이제 입양되는 자녀가 이전에 비양육자인 친생 부모랑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 새로운 부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저희가 인식시키고 있고요. 다음 면접교섭인데요. 면접교섭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또 양육자가 그 비양육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나 또 자녀가 또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또는 학대나 방임 등의 경우인데요. 먼저 이제 면접교섭을 어떻게 처음 이혼했을 때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해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전 정보를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실제로 면접교섭 시범 실시를 통해서 또 부모 교육도 하고 또 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이나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도움되는 사법 서비스인데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또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으로는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인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혼 이후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또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하고요. 현재는 저희 법원은 그 도청이랑 저희 법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버사 입양 부모 교육인데요. 예비 양부모에 대해서 바람직한 자녀 입양과 입양에 관한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이건 역시 또 유튜브에 영상이 게시되어 있고 저희 법원에서는 매월 1회 법원에서 또 입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접교섭 센터인데요. 면접교섭 센터는 부모의 갈등 등으로 자녀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인데요. 전국에 면접교섭 센터가 6곳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국에서 4번째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으로서는 최초로 개소를 하였는데요. 대도시인 부산이랑 대전이랑 울산가정법원에도 아직 면접교섭 센터가 없는데 전주지방법원에 면접교섭 센터가 있다는 것은 전주지방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 센터에 대해서 사진으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센터 이름은 도란도란이고요. 이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복도가 보이고 그다음 면접교섭실이 양쪽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유아란 초등 저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로 놀이도구로 배치되어 있고요. 우측은 초등 고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양육자와 자녀가 면접교섭할 때 또 상담위원님은 관찰실에서 면접교섭하는 과정을 관찰하고요. 또 주로 토요일 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보안 요원이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면접교섭하는 동안 양육자는 양육자 대기실에서 상담위원님이랑 상담을 진행하고요. 또 보조위원이 면접교섭 센터 전반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동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법원의 지원 방안이나 제언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녀는 보호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서로 이제 법원 내부나 외부의 프로그램의 장점이나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전라북도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배려받고 존중받는 또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재수 조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동 의견 청취 방법이나 사례들, 또 법원 지원 서비스 등 아동 존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토론의 시간인데요. 우리 토론은 이주영 전라북도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아동 청소년 계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지금 발표하신 그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도 좋고요. 또 경찰청 차원에서 인권 보호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 경찰청 아동 청소년 계장입니다. 발표 내용들을 들어보니 우리 경찰 역시도 아동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아동 학대를 최초로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의 역할은 아동 학대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절차를 개시하느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찰은 아동 학대 담당 경찰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아동 학대 케이스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익산에서 발생했던 20대 초반의 부모 사건인데요. 따라서 제 생각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아동 학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있는 우리 주변에 가정들이 있다면 경찰, 아보전 등 유관 기관에 미리 이렇게 좀 신고를 해주시고 이런 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뭔가 케어 활동이 이루어져서 아동 학대가 미연에 방지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찰이라는 경찰청에서의 이 업무는 예방과 지원이라기보다는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피해 아동의 피해를 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사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을 해서 피해 아동을 분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지자체, 아보전 뭐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가장 좀 우리가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그런 부분이 정확한 역할 관계가 사실은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정인이를 구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정인이 사건 이후로 우리 경찰도 많이 반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올 초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경찰청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공동 업무 수행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경찰, 지자체, 아보전 등 아동 학대를 담당하는 아동 학대와 연관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2단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좀
단계가 지났을 때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됐을 때는 또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매뉴얼을 저희가 올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일선 경찰서까지 다 이제 배포가 돼서 교육까지 다 된 상태여가지고 다시는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불행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영 계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 내지는 인권 보장의 생활화, 이게 보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당장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토론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참여자들의 의견도 좀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 채팅창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약 75명 정도, 75분 정도의 참여자들이 계속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선생님 말씀입니다.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조창희 라는 아이디 쓰시는 선생님도 부모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청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신고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 의견입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포럼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황인석 선생님, 보호 청소년도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모진 품성을 폭넓고 둥근 품성을 갖게 하여 보호 청소년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김혁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은 대안학교 확대 의견과 소수를 존중하는 교육의 확대, 즉 대안학교 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사례에 공감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영란김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은 어릴 적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지지의 의견들, 또 발전적인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좀 우리 발표자 중에 답변이 또 필요한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천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너무 강조하여 부모의 양육이나 선생님의 훈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방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가정에서 인권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권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요. 인권이 각자가 가진 인권들이 충돌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를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한 발표를 해주신 김경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아동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면 사실 아동에 대한 부분이 집중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꼭 역이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불공평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내리자면 사실 아동의 권리는 지켜져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부분이고 사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키운다는 게 셋째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어렵고요. 이 지금 징계권이 올해 3월부터 이제 삭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훈육할 때 체벌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도 체벌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아이들을 안 하고 어떻게 훈육하냐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도 몰랐었지만 공부하고 저기 교육도 받아보고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았어? 사실은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부모 교육 받으면서 저도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교육받고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방 사례를 발표하신 우수 사례나 이렇게 지금 현황들을 들어보시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우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들이 사실 지혜로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몰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셋째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지금 성장시키면서 지금 느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아동의 권리가 계속 이야기가 거론이 되다 보면 어른들의 권리는 도대체 누가 지켜주냐, 부모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발표하신 분, 또 토론하신 선생님들 중에 내용도 좋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소개된 내용들 중에 혹시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 답변의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지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그 선입견이란 것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또 자기가 지목 받았다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다고 끝까지 우긴다고, 네가 왜 했다고 하지 안 했다고 우기냐 해서 한 대 맞았다고 와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얘를 좀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바로 제 앞에서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교권을 무너뜨리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교권도 살리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관장님이 가서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쪽이 중요하니까 이쪽은 좀 소홀해도 좋다가 아니라 다가 중요한 방법을 차차 찾아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한 아이 청소년이 아동들이 사회 건강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온 국가가 필요하고 전 세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가 아동 청소년 부분에 대한 인권을 관심 갖는다는 건 참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뭐 담당관님들도 있다고요.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결과들이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들을 잘 세워갈 것인가, 실질적인 세칙들, 세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인권 포럼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담당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의 참여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발표자, 토론자 모두 의견을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저는 채팅창에 의견을 주신 선생님 의견 중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셨냐면
아동이 있어야 인권도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우리 발표자분들께서도 출산율에 대한 얘기들을 주셨는데 아이들을 낳지 않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인권 옹호와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동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충분히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발표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채팅창 통해서 의견 주신 선생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세션은 노인 장애인 분야 세션입니다. 1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후 프로그램도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